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송덕수 교수님 교과서 306페이지 불가분 채권 관계를 보십니다. 이 부분은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줄여 놓은 거나 내용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는 쓸 때 불가분 채권, 불가분 채무 이렇게 나누어서 그냥 했는데 306페이지 그냥 바로 보시겠습니다. 불가분 채권관계는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이다. 불가분 채권에는 채권자가 예를 있는 불가분 채권과 채무자가 예를 있는 불가분 채무가 있다라는 거. 불가분 채권관계는 급부가 불가분인 경우에 성립하는데, 급부가 불가분인 경우는 급부의 성질상 불가분인 때도 있고 성질상으로 가분이지만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불가분으로 하는 때도 있다. 앞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불가분 채권 관계의 경우에는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 수만큼 복수의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한다. 계속 확인하시는 거고, 다수 당사자 채권 채무 관계는 다수 당사자만큼의 복수의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불가분 채권, 불가분 채무가 가분 채권, 가분 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그것들은 분할 채권, 분할 채무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 불가분 채권, 대외적 효력. 각 당사자는 단독으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자기에게 급부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냥 불가분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급부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놓고 채권자 1인의 청구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도 이행지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 1인에 대한 이행이 다른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에 의한 채권 소멸이나 수령지체의 효과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생긴다. 그러나 채권자 1인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그 밖의 사유는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걸 간단하게 상대적 효력만 가진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화면에 표를 한번 보시면 불가분 채권에 있어서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 중에서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은 변제,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그 다음에 공탁, 그 다음에 채권자 이행 청구에 의해서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빠지거나 그 다음에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이 정도만 절대적 효력이 있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 대내적 효력. 민법은 채권자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규정이 없다라는 거. 그런데 308페이지 보시면은 변제받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정해진 비율에 따라 급부받을 것을 분급해야 된다. 그리고 비율은 균등한 것을 추정한다. 앞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A, B, C 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소를 한 마리 매입을 했을 때 그 급부가 불가분물이기 때문에 1인이 채권자 전부를 위해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넘겨받으면 혼자만 독점하는 게 아니죠. 나눠 쓰는 거죠. 약정에 따라서 요일로 나누든 일자로 나누든 그렇게 분급하는 거죠. 불가분 채무. 민법은 불가분 채무에 관해서 불가분 채권에 관한 410조의 연대 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라는 거. 불가분 채권에 관한 것과 연대 채무에 관한 것을 준용하고 있다라는 거. 채권자는 채무자 1인에 대하여 또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전부나 일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전부라고 해야 되겠죠. 불가분물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하고, 2번에 보시면 채무자 1인의 변제, 이때 대물 변제 공탁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변제 제공 및 그 효과인 수령 지체는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절대적 효력이 있는 거 변제, 대물 변제, 수령 지체, 공탁 이것이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 다음에 채권자의 이행 청구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 준용 규정이 없는 걸로 봐서 상대적 효력만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라는 거 고 생각하겠습니다. 대내적 효력, 불가분 채무자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 연대 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 앞에서 그래 변제를 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들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불가분 채무자들이 부담 부분 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연대 채무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연대 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내용에 어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붙을 수도 있고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의 채무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그런 다수 당사자의 채무를 연대 채무라 하는데, 두 줄에 보시면 일종의 인적 담보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 성질 쪽에 연대 채무는 채무자 수만큼 복수의 독립한 채무이고 그들 사이에 주종 관계는 없다. 그 결과 연대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무효 취소 가능한 것이라도 그 자에 대해서만 무효 취소이고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왜?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채무자의 채무는 그 모습을 달리 할 수 있다라는 거. 채무자 1인을 위하여 보증 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는 것. 채무자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한 개의 전부 급부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모든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채권이 만족이 됐고. 310페이지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일정한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채무자가 출제를 하여 공동 면책이 되면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 이때 연대냐 부진적 연대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연대하는 게 진정 연대 채무를 말하고 주관적 공동관계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동일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급부의 일회성을 위해서 인정되는 법률상 인정되는 부진정 연대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지만은 그 법에 의해서 연대를 인정하는 부진정 연대가 있습니다. 연대 채무의 성립,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연대 채무를 성립시키는 법령에는 보통은 계약이지만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계약으로 연대 채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한 개일 필요는 없고 차후에 합의도 가능하다는 거. 법률행위에 의하여 연대 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연대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런데 이거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어도 무방하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311페이지 연대 채무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법률 규정은 민법에 있기도 하고 상법에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특별법에도 있다는 거. 민법에 있는 거와 관련되어서 임대차와 관련되어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거 그것은 진정연대로 보고 나머지는 부진정연대로 처리합니다.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은 부진정 연대가 보기로 하고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이때 대외적 효력이라는 것은 연대 채무자들끼리 이외 의자 채권자하고 관계입니다. 그 외에 제3자 그런 법적인 관계 없는 제3자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채권자 이행 청구와 채무자 이행, 채권자는 연대 채무자 가운데 임의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전부나 일부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보면 일부 변제를 받은 때는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312페이지 연대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는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배당 참가할 수 있다. 연대 채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채무자 1인이 또는 수인이 채무 전부를 이행하면 당연히 채무는 일단 소멸되고 나머지 내부적으로
구상권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생긴 사유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라고 하는데, 민법은 416조 내지 422조, 416조부터 422조까지 해서 7가지 사유에 대해서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채무는 채권자에게 한계의 만족을 주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목적을 공통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공통의 목적에 도달되게 된다면 당연히 절대적 효력이 있을 것인데, 절대적 효력이 있는 거 일단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이거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채권이 만족되면 당연히 절대적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행 청구,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행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대 채무자 1인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청구에 의해서 이행 지체, 시효 중단의 효력도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 채권자 지체,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지체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지체가 된다는 것. 상계, 어느 연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상계한 경우에는 모든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즉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채권이 있는 연대 채무자가 상계하지 않은 때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상계할 수 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앞에서 말한 상계는 그냥 일반적인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하고, 뭐 예컨대 상대적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 부담 부분에 하나는 상계는 상계권자가 상계하지 않고 다른 연대 채무자가 그 상계권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면은 부담 부분에 하나여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경계라는 것은 옛날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경계라는데, 옛날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측면에서 채권 소멸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연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 경계가 있다면 채권은 모든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단은 소멸한다는 거. 그 다음에 면제,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것. 혼동의 경우에도 넘기시면 316페이지,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는 것. 시효 완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는 해지권의 불가분성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 그 이외의 것들은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 연대 채무의 채무자들끼리의 대내적인 관계, 이게 구상관계가 되는데,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 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317페이지 보시면은 연대 채무자 사이의 부담 부분,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이란 연대 채무자가 내부 관계에서 출제를 분담하는 비율을 말한다는 것. 구상관계는 이 부담 부분을 전제로 한다는 것. 근데 뭐 A로부터 B, C, D가 돈을 10억을 빌리는데 10억 채무가 되는 거죠. 그때 B, C, D가 연대 채무 관계를 맺었다면은 대외적으로는 이득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뭐 A가 6천만 원, B가 3천만 원, C가 1천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 채무자 1인 2 예컨대 A가 1억을 다 변제했다면 자기 부담 부분은 6천만 원이었죠. B가 다 변제했다면 그러면은 C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C한테 3천만 원 구상할 수 있고, D가 1천만 원 내부 관계 있으면 D한테는 1천만 원 구상하면 되죠.
만약에 D가 이력을 다 변제했다면 내부적으로 구상관계는 B한테 6천만 원 구상권 행사하면 되고 C한테 3천만 원 구상권 행사하면 되죠. B가 내부적으로 6천, C가 3천, D가 1천만 원일 때 이 부담보험 비율은 당사자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318페이지 구상권의 승계 요건. 구상이 되려면 공동 면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면책을 있게 한 자의 출재에 의한 것이어야 되는 거. 출연이라는 것은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것. 그래서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채권자의 채권에 만족을 줘야 되는데 그게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경계, 혼동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하겠지만 면제받거나 시효 완성된 경우에는 출제한 것이 없으니까 구상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부담부부의 관계,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자기 부담부를 넘어서는 공동면책을 얻어야 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연대채무에서는 반드시 넘어선 면책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 예컨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거 B가 내부적으로 6천, C가 3천, D가 1천일 때 B가 3천만 원을 변제했다면 안에 내부 비율대로 BC한테 구상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지 않아도 연대채무에서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쪽에서는 구상권이 인정될 때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서야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연대채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319페이지 구상권의 범위 출제액. 구상을 하기 위하여 연대채무액 중 자기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액을 넘어서 공동면책할 필요가 없다고 새긴다면 출제액 전액에 대하여 모두 구상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 그런데 출제액과 공동면책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두 개 중에서 적은 것만 구상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 320페이지 면책된 날 이후에 법정이자 구상액에 더해지고 당연하고 필요비도 더해지고 기타 손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구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 근데 일정한 경우에 구상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 민법은 426조에서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서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즉 사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하지 못하는 수가 있고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 출제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사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할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가 자기 면책행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그때는 그 채권자는 돈을 2번 받았으니까 그 채권자에 대해서 그 면책을 주장하지 못하는 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보전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내부적으로는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인가 이 문제라는 것. 322페이지 426조 해석 보시면은 426조 1항은 면책행위자가 면책행위하기 전에 언제나 미리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하는데 그런 견해도 있는데 교수님 견해에 의하면 동조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일정한 대항 사유가 있었을 때 하나요 예외적으로 면책행위자의 사전 통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그런 사전 통지가 없는 사전 통지하지 않은 면책행위자의 구상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426조 2항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출제로 그 426조 1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조금 전에 B, C, D가 B가
자기가 변제를 하려고 하면 그냥 1억 다 합시다. 뭐 계속 뭐 내부적 비율 생각 이러니까 B가 1억을 다 변제하려고 하면은 CD한테 내가 먼저 변제할 거다라고 통지를 했어야 되는데 통지를 안 하고 변제해 버렸다는 거죠. B가. 그러니까 그 통지가 없으니까 그냥 D가 돈이 생긴 김에 자기도 변제해 버렸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D는 사전 통지도 하면서 변제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내부적으로 D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만 인정된다는 거죠. 그럼 D가 구상권 행사하면은 사전 통지 없이 B가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D의 구상권에 따라서 그 구상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B는 준 돈은 A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그때 A가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 426조 2항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출제로 공동 면책하게 된 경우에 일단 면책을 했다면은 이때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는 사후 통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공동 면책 행위의 전형적인 예는 변제, 대물 변제, 경계, 공탁, 상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그에 비해서 면제 소멸시 완성은 제외된다. 앞에서 이야기된 거죠. 이때 이 항이 적용되려면 면책 행위자가 사후의 통지를 하지 않아 다른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 행위를 했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달라. 그리고 제2 면책 행위자가 악의인 경우라면 모르고 했어야 되는데 알고 했다면은 그때는 제2 면책 행위자는 자기의 면책 행위의 유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제2 면책 행위자가 선의인 한 그가 사전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라는 것. 사전 통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선의로 변제한 자가 사후 통지를 했다면 이 사람의 구상권이 보호될 거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324페이지를 보시면 상환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에 구상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무자력자 부담 부분의 분담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B, C, D 중에서 한 명이 무자력이라면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의 부담 부분에 비례해서 분담한다는 거죠. 연대 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 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는 것. 내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거 B, C, D 중에서 실제로는 B가 무자력이라는 거죠. B 6천만 원 내부 부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C가 3천, D가 1천이라 했으니까 그 6천만 원에 대해서 그 CD가 3대 1 비율로 분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 325페이지 연대의 면제와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 이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 부분을 부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 면제를 받았다면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일단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조금 전에 B에 대해서 연대를 면제시켜 버렸다면 그 부담 부분은 일단 그 B가 무자력자라면 그 부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 물론 채권자의 관계에서는 일반 채권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A, B 간에는. 그래서 채무를 면제한 거하고 연대를 면제한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구상권자의 대위권. 연대 채무자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이므로 그가 변제하면 그는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된다. 그래서 변제에 의한 채권자 대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채권 소멸 파터 그게 변제 쪽에 가서 더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